2부에서는 뭐 채권 좀 보겠습니다. 채권 박사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자, 채권 사라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장기 채권 금리 동향부터 좀 한번 볼까요? 예, 10년물 채권을 장기채 대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10년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발행해서 10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이 10년물 채권입니다. 그래서 2023년 발행했으니까 33년에 원금을 돌려주는, 물론 그 사이에 이자를 계속 줍니다. 쿠폰이라고 부르죠.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채권인데 이게 작년 10월에 금리가 얼마였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4.7이었습니다. 그때 레고랜드 사태. 잊을 수 없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사의 교과서에 실릴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서울세고 돌아왔더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1.5%.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1.5% 정도 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1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은 보통 10% 정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10년물 국고 선물이라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살 때는 ETF 투자가 제일 유망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수익률을 봤더니 지난 3달 동안 수익률이 한 9% 나와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에서 채권이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특히 채권의 작년 10월이나 그때쯤 최고 저점에 사지는 못하더라도 지난해 한 10월이나 9월 정도에 채권을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벌써 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채권들은 배당도 주잖아요.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 수익은 상당히 더 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채권이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실제로? 실제로 한 1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상품 같은 거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예, 그림을 보시면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이라는 상품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거래량이 많아서 가져왔습니다. 예, 거래량 보면 10,000주가 벌써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 대금도 상당히 큰 편의 상품인데요. 이런 국채 선물 보면 작년에 10월 21일이 바닥이었어요. 그때 얼마였냐면 57,000원. 57,000원까지 빠졌던 그 가격이 최근에 지금 가격을 보니까 65,000원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15% 이상도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랐냐 하면 별로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 볼겠습니다. 이 가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발행됐던 국고채가 있었어요. 국고채가 5%에 발행이 됐습니다. 10년짜리 채권입니다. 자, 이거 쉽죠? 5%가 발행돼 지금 얼마죠? 3%에 발행된다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3.2%니까 새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3%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발행됐던 10년짜리 5%짜리 채권은 지금은 5%짜리 9년 채권이 됐죠. 1년 지났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새로 발행된 10년짜리 3% 채권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작년에 발행된 만기 9년 남은 5%짜리 채권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5%짜리를 사는 게 훨씬 이익이죠. 이자를 갖다가 5%를 지급해 주는 건 이제 구경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상승했고, 그게 아까 계산해서 대충 보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직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들의 가격이 올라간 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코덱스 10년 국채 선물이라는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은 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과거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리 인하기에 채권이 재미가 좋은 이유인데. 좋죠. 채권 정말 좋습니다. 이럴 때. 자, 그럼 지금 이제 10년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채권들을 지금 사야 됩니까? 장기채.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작년에 발행된 채권은 1년 지나서도 9년이죠. 9년 동안 계속 5%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행됐던 채권들 중에서 아직도 만기가 많이 남은 채권들이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일 인기 좋은 게 뭘까요? 작년에 발행된 30년짜리 채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행된 30년짜리 채권은 4.5%, 4.6%에 발행됐거든요. 29년 동안. 29년 동안 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의 하락기에는 어떤 채권을 사라? 자, 벌써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기채. 뭐냐? 만기가 많이 남은 채권을 사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시장 금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2까지 갔습니다. 자, 김 기자님.
와, 이거 작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옆을 눈을 살짝 돌려보니까 아직 4.2% 금리를 주는 채권이 있어요. 뭐죠? 예, AA 등급 회사채가 있어요. 자, 이 금리가 꽤 높죠.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10년짜리 국고채는 3.2%인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4.2%예요. 그런데 채권을 좀 살펴봤더니 AA 등급이면 AAA는 아니지만 상당히 신용도가 좋은 채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4%짜리 채권을 놓쳤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4%짜리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용기 있는, 난 이 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또 이 펀드 안에 들어있는 AA 채권들이 20개나 되는데 한 개 좀 손실 나더라도 딴 데서 이자 받아서 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채를 사겠죠. 그래서 요새 그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어떤 채권의 펀드들의 형태가 바로 뭐냐면 회사채 펀드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 국고금리보다 금리를 무려 1%나 더 주니까. 예전에 이렇게까지 금리를 잘 주지 않았는데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그때 놀랐잖아요. 놀라서 어떤 기업이 망할 수 있다라는 살생부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회사채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런 금리들이 경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첫 번째는 장기채를 사세요. 두 번째는 장기채 금리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회사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권도 좀 지역 한번, 미국 국채가 좀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까? 한국 국채가 좋아 보입니까? 지금은 한국 국채죠. 역시 같은 이유입니까? 주식? 예, 같은 이유죠. 왜냐하면 환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일 때는 우리나라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물가가 9%였다가 지금 7%고요. 우리는 7%였다가 5%잖아요. 둘 다 2%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그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 물가가 저는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3달 만에 200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입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해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손실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굳이 국채에 투자를 서로 하겠다라면 국채에 똑같이 투자를 한다면 저는 한국 국채가 지금은 좀 더 매력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자, 이 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왕 과거에 보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직전에 하이힐드 채권을 사면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주식 못지않게 정말 진폭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떨어지는데 그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보상할 만한 채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 편한 채권이 지금은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하이힐드 채권이란 고수익 채권을 뜻하는데요. 고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고수익 채권이겠죠. 그래서 이 채권의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하면 5.11%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우리나라 회사채도 4.2%인데 미국의 이 채권 금리는 어떻게 5.1%입니까? 라고 놀라실 텐데요. 바로 이유는 투기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채권들을 투기 등급 또는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채권 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자면 테슬라랑 포드 자동차가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미국의 정크본드, 미국의 투기 등급이라고 표현되는 회사들은 사실 좀 너무 박하게 평가받은 거죠. 즉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국의 신용 등급 평가보다 더 엄격하다 할까 잣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차라든가 과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예전에 평가받고 그럴 때는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트리플 B 등급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트리플 A인데 이런 것처럼 미국의 투기 등급 회사차라고 해서 꼭 그게 부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금리 채권이고 투기 분명히 부도 위험은 있지만 한국의 회사채보다 월등하게 부도 위험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고금리이고 잘 분산되어 있는 채권이고 특히 우리나라 회사채에 비해서 미국 회사채는 만기가 길어요. 보통 15년에서 30년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전략이랑 부합하죠.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장기채, 그 다음은 회사채를 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기채이면서 회사채가
미국의 하이드 펀드, 고수익 채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던 상품은 HYG라는 미국의 아주 엄청나게 큰 상장되어 있는 펀드인데요. 이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의 그 배당 수익률이 5.1%,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대로 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또 과거의 역사적인 배당의 증가가 11% 정도에 달할 정도로 이자를 잘 주는 거죠. 이자를 잘 주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여기다 베팅해라,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분명히 미국의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채권들은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좀 너무 위험한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재무 구조가 조금 아슬아슬한 면이 있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모든 자산을 여기다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권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금리가 높은, 더 수익률이 좋은 채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까지 금리가 높아졌다가 떨어질 때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업의 부도가 빈발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 상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크본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이힐드 채권이 실제로 회사가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동안에 이런 더블 B 등급의 회사채의 과거의 데이터입니다만 역사적인 부도 위험이라는 거가 거의 한 20분의 1도 안 나오죠. 20분의 1도 안 나오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이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때 가산금리라는 걸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20년에 한두 기업 정도가 부도가 날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부도 위험이 없는 건 아닌데 다양한 기업에 분산해서 더 높은 금리를 받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 부도가 나더라도요. 모든 돈을 떼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실채권으로 생각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원금을 건지기 때문에 그 손실 규모는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한 2%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 정도의 부실 위험은 있는데 금리가 5%니까 사실 그게 2%가 실현된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 금리 3%는 마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 엔론 쇼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론 쇼크라고요.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이 그때 옛날 트리플 A였는데 부도 났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부터 전 세계 이 신용평가 회사들이 아주 엄격하게 신용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뒤에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혼나고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신용평가가 엄격해져 있다는 걸 감안하면 과거의 역사적인 디폴트율, 그러니까 20개 기업 중에 1개 정도가 20년 동안에 부도 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거는 이번에는 점점 줄어들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하이힐드 채권 투자할 때 부수입이라고 할까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역사적으로 보면 늘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어요. 이 하이힐드 채권 재밌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이 하이힐드 채권 투자할 때 좀 유리한 점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힐드 채권이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저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서 나오는데 하이힐드 채권이 인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인기 없냐면 불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도 공포가 높아지니까. 그때 환율이 우리는 뜨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이 구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환차익이 생기고요. 지금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고금리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하이힐드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불황에는 환차익 그리고 호황에는 금리 차익을 누리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하이힐드 채권 같은 스타일의 펀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하이힐드 펀드들, 고수익 채권하고 비슷한 그런 금리 구조나 변화 흐름을 가지는 채권들을 또 하나 소개하자면 미국의 모기지 채권입니다. 네, 미국의 모기지 채권도 역시 금리 6%. 금리 6%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채권화한 거니까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연체하게 되는 경우 손실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채권들의 스타일들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이자를 잘 내니까 이자 수입이 왕성하게 오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이 상품들도 인기가 없지만 대신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기지 채권은 금융위기 때 워낙 한번 올라가지고 좀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6%나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잘 투자하기 싫어하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은 거죠.
여러 가지 위험을 좀 따져보고 그러나 용기가 필요할 땐 또 용기를 가져야 뭐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채권 뭐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일부에서 뭐 주식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장이 이제 1월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보면 되게 주도주가 좀 있어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 가면서 이제 장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대 섞인 이제 희망을 갖는다면 올해는 뭐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치주, 밸류 스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금리가 2%대 갈 거냐 이렇게 물으면 뭐 가더라도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금리가 정부 정책 금리가 한 2%면 회사채 금리 한 3% 후반 이 정도 이런 금리들이 레벨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게 옛날처럼 성장주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래의 아주 고속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현재 주주들한테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맨날 또 증자를 여러 번 하면서 주주들의 돈을 가져와서 끊임없이 돈을 이제 불을 태운다고 그러는 버닝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이 올해는 나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일단 올해 성장률이 벌써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데서 보듯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이유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 줄 겁니다라고 보는 쪽이니까 이렇게 불경기가 왔을 때 막 그렇게 돈도 빌리고 증자도 많이 해서 열심히 뛰어가던 기업들 입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그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 특출한 어떤 성과들을 내는 기업들은 다르겠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20일까지 나온 통계 보니까 이제 1일 수출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몇 달째입니까? 좋지는 않은 편인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뭐 올해 하반기 가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저는 올해 한 3, 4월 정도가 최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진 게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금리도 회사채 금리 떨어지면 일단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저렇게까지 부풀어 오를 일은 아니었던 게 좀 진정된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이야기 아니냐. 네.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가 요새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용 원자재의 어떤 꽃이라 할 수 있는 구리 가격들이 최근에 지난해 한 10월에 바닥 찍고 세 달째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유럽이 따뜻한 겨울 덕분에 경기가 좋아진 것. 여기다가 중국이 결국 3, 4월 전인대 그러니까 그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라고 부르는 회의인데요. 우리나라 정기국회입니다. 그게 펼쳐지면서 거기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거라는 그런 기대로 구리 가격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구리라는 게 결국 고속철도라든가 지하철, 철도망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등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철 금속 자재로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서 저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는 유럽 및 중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좀 반영된 면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산업의 쌀에 해당되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 전기차 잘 생산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비철금속 자재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 생산하는 나라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기가 뭐 분명히 지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미래의 어떤 먹거리 또는 미래의 수요에 대한 기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리 가격에 좀 반영된 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3, 4월 정도 중국의 정치적인 일정들 지나면서 정말 기대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노력들이 발표된다면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도체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기사 보면 넉 달치 재고가 쌓여 있다. 그리고 이제 기사도 보면 되게 좀 다 잿빛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나서 보면 또 그런 때가 투자 적기일 때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 쪽의 종합 소매 판매점들의 재고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아마존의 재고가 중요하지 우리나라 지금 재고가 중요하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봄에 엄청나게 재고가 증가했었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 하반기 반도체 가격의 폭락으로 연결됐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난 12월, 11월 달 통계를 지금 보니까 미국의 종합 양판점, 종합 소매업체들의 재고들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좀 최근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 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연휴 전후에서 판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었죠? 엄청나게 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전 세계 전자산업 기업들이 너무 재고가 많으니까 많이 쌓이고 또 유통회사들이 재고의 급격한 증가를 빌미로 해서 가격 인하를 요구하니까 그 과정에서 재고를 떨기 위한 가격 인하가 있었던 거고 그게 우리한테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안 줄면 그건 큰일인데 재고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엄청나게 재고가 쌓이다가 이제 막 준 걸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쪽 종합 양판점들의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온 것은 이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지 않냐. 분명 우리 기업들의 마진 축소는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의 격전지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이어지는 헐러데이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줄어든 재고들이 또 역할을 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장만 보면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행 변수의 성격을 지니는 구리 가격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종합 양판점들의 재고 변동들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돈 벌기 어렵다는 거 3년째 지금 우리 투자자들 절감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거 언제 좀 바닥 짚고 솟아오르나 학수고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바닥의 징후 어떨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거래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을 때가 지나고 보면 그게 바닥이거든요. 거래 바닥이 먼저 출현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 연말이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10월에 바닥이 그 전에 2200포인트가 깨지는 시기에는 패닉 셀링이 있어서 그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주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지난해 연말에는 거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이게 채권 시장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물가도 떨어지는 징후들이 그때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시장이 호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징후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징후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주식시장의 그 바닥이 출현하던 시기에 가장 큰 특징들이 정부 정책금리 인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인하도 안 했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과연 지난해 연말이 바닥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어떤 기조들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막 인상되다가 동결로 돌아서는 시점들이 시장 지나고 보면 그게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해 연말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지금부터 시장이 추세적으로 쭉 상승한다라고는 차마 말 못하는 게 기업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을 거라서 그렇지만 주가가 절대 레벨에서 볼 때 굉장히 PBR 레벨로 볼 때 굉장히 싼 데다가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만 안 한다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 가능성들도 조금씩 생기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폭락했는데도 거래가 아예 없을 정도로 거래 바닥이 먼저 출현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들이 부각되는 시기는 한번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기고 저는 지금 이게 진행 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달걀에 비유해서 그렇죠. 악재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작년 연말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를 좀 이야기하자면 세금 이슈가 그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기억나시죠? 예. 그 대주주 관련 과세 이런 이슈들이 작년에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큰 악재인가 싶은데도 그냥 시장이 별로 또 유예한다, 그죠? 증권 그 매매 차익 과세에 대해서 유예해준다 그럴 때도 시큰둥하고 재료에 대해서 다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진맥진한. 도대체 바닥 기다리다가 언제 바닥이 오는지 모르겠다. 1년 6개월째 빠지니까 시장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뉴스에 반응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출현했던 게 지난해 연말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또 거래도 없으면서 빠졌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징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